소비자분들은 어떤 것만 보겠나요? 11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20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5번 감소를 했고요. 7번 상승을 했고 3번 이 안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바뀌었다는 거. 뭐 고객한테 43% 보험료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간은 선택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한테 유리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는 정답이 없는 얘기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명쾌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료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보험 관련 방송에서 갱신형 보험이 비갱신형에 비해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안내하면서 보여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35세 남성이 5년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이건 이제 해당 자료의 오타인데 35, 40, 뭐 40, 45 이런 식으로 해서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총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요. 4,071만 원, 약 4,071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을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천만 원이라는 거죠. 보험금보다 보험료가 더 많다.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갱신형 보험이 결국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보험료로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 수도 있고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어떤 것만 보겠나요? 당연히 이것만 보겠죠. 암진단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크다. 이런 보험은 가입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제공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변수입니다. 예, 변수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 10% 인상. 5년마다 보험이 갱신될 때 10%씩 보험료가 인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10%가 적절한 기준인지가 매우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것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금도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고요. 보험료도 영향을 받는데 둘은 영향을 완전히 다르게 받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자료가 제공된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부 고객분들이나 또 보험 설계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면 사기에 가까운 얘기다라고 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요, 정말 이러한 비교를 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갱신형 보험이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악마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세일즈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특히 소비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것이 소비자한테 더 유리한지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형의 것이 좋은지 비갱신형의 것이 좋은지 이 둘을 놓고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기준을 갖고 비교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준 말고도 다른 기준들도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오를지에 대한 예정 물가 상승률이고요.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과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손해율이 얼마나 오를지 이를 또 판단하기 위한 과거 손해율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갱신형의 것이 유리한지 비갱신형의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40세 여성이 암보험을 하나 가입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예, 80세 만기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는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납입을 합니다. 4번 납입을 하겠죠. 그런데
당연히 나이 증가분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만원, 두 번째 2만원, 세 번째 6만원, 네 번째 11만원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만기까지 내는 것을 우리가 자연식 보험료로 납입을 한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사실 이걸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중간에 보험료가 변동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한 시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통상 일정한 기간 동등한 보험료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납입 방식을 바꿉니다. 이걸 우리가 평준식 보험료 납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렇게 평준식 보험료 납입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나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가입하고 컨설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식 보험료 납입 방식을 평준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암보험을 이렇게 자연식으로 4번 내는 것이 아니라 평준식으로 내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에 가입할 때 한 번에 다 납입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동일하지만 이 2만 원은 10년 먼저 내는 거고요. 이 6만 원은 20년 먼저, 11만 원 30년 먼저 납입하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미리 납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될까요? 더 적은 돈을 내야 될까요? 당연히 더 적은 돈을 내도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70세 때 11만 원을 납입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70세 때 11만 원을 만들려면요. 지금 6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요. 2%로 굴리게 되면 이때 11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이율을 몇 프로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뭐 반대로 마이너스 이율을 적용하면 거꾸로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4%를 적용하게 되면은요. 30년 후에 11만 원 만들려면 지금 3만 4천 원 정도만 넣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정 이율로 할인을 해준다. 그래서 보험료를 미리 내면 예정 이율에 따라서 할인을 해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정 이율 인하, 보험료 15% 인상 예상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정 이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할인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할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요. 대한민국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튼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예정일로 할인받는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 자연식 보험료를 평준식 보험료로 바꾸면서 나중에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것에 대한 할인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2만 원은 10년 동안 할인을 받으니까 15,000원이 되는 거고요. 35,000원, 5만 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자연식 보험료로 낼 때는 20만 원 낼 거를 한 번에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11만 원만 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11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20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은요, 동등한 겁니다. 30년이 가본 후에야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그때 가서 따져볼 수 있는데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요,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미리 계산을 해서 이를 통해서 보험료를 책정한 거기 때문에 미리 내든 나중에 내든 둘은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갱신형은 어떤 걸까요? 갱신형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는 미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연식 보험료처럼 10년에 얼마가 될지 미리 산정되어 있지 않아요. 10년 뒤에 손해율 등 기타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새롭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입 설계서 상에는 일정 기준을 놓고 이만큼 보험료가 변동할 것이다라고 예시는 두고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새롭게 책정되는 보험료라는 것이고요. 이는 미리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식 보험료와 갱신형 보험료가 나중에 변동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갱신형으로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일단 동일한 상품,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상품, 그리고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최대한 비교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동일한 보험 회사고요. 여기까지는 같은 상품, 요 둘이 같은 상품입니다. 이때는 이 상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 암보험에 대한 상품을 제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뭘 뽑았을까? 당연히 보험료를 뽑았는데 암 진단 시 1,000만 원, 일반암 진단 시 100만 원 주는 암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냐? 여성 기준으로 30세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상품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동등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범위는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보험료가 이렇게 변동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요 색상은 감소표고요. 노란색은 보험료가 변동하지 않은 거, 그리고 파란색은 상승을 의미하는 색깔인데요. 결국 5번 감소를 했고요. 7번 상승을 했고 3번 유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암보험임에도 불구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추세선을 보게 되면 이제 오른 걸로 나옵니다. 예,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암보험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만큼 오르지 않았다. 물론 회사마다 자사 손해율을 쓰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런 도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또 이 암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상품들이 쭉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반암을 제외한다. 일반암에서 다음과 같은 암을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갑상선암, 피부암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자 이때 2005년도 6년도에는요 갑상선암을 뭘로 포함시켰습니까? 예, 일반암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 암보험이 지금의 암보험보다 좋다는 얘기죠. 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 전후로 해서 일반암에서 갑상선암이 제외가 됐던 겁니다. 그 뒤로 쭉 동일하게 갔는데 14년에 대장전막 내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라는 약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등하면 좋겠지만 동등한 기준을 따라하면 좋겠지만 요 정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설명을 미리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들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일단 최대한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얼마나 보험료가 상승을 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보험료는 약 43%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어떤 분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보험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님, 무려 14년 동안 40%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는요, 고령화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험사의 손해율은 더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보험료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은 고객분들이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가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볼게요. 이
똑같은 보험료를 분석을 했는데 앞서 분석했을 때는 43% 올라갔는데 이렇게 분석했더니 6.1% 보험료가 대래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료가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분석한 자료는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 분석 자료는요, 물가를 4% 반영을 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물가가 매우 높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감 물가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4% 정도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봤더니 되레 14년 동안 보험료가 6% 떨어졌습니다. 싸졌습니다. 결국 물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고객한테 43% 보험료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소비자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계사분들한테요. 고객님, 지금 3천만 원은요, 30년 후에 3천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 3천만 원 준비해 놓으셔도요, 30년의 물가를 감안하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천, 1억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준비하라고 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적극적으로 대입하면서 지금 이러한 정보를 들을 때는요, 이러한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정보를 듣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본인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담아서 전달하는 보험 설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전문 용어로 편향 확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인 토마스 길로버치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썼는데요.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유리한 정보는요,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정보에는 지나치게 적대적이거나 인색한 것이 인지상정이다. 뭐 너무나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요. 확증적인 정보에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은 인신론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표현을 쓰는데 심리적 게으름의 산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정말 재테크 재무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뤄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미 어느 정도 이 내용을 다루고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편향 확증이라는 거 결국은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를 고객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영업전선에는 많이 보편화돼 있고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사기라고 할 수도 없고요. 나쁜 거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많은 피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뭐 요즘 뭐 라임 사태라든가 DLF 사태 또 우리은행이 고객 정보 이용한 거라든가 최근의 사태만 봐도 그렇고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설계사를 만나면 좋으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거나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물론 훌륭한 정보나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갖춘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돼야 될 건 저는 도덕성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러한 정보들이나 성실함들은요 소비자한테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저축 뭐 최근에 조금 더 대두가 잠깐 됐었긴 했었어요. 한참 재형저축이 다시 나온다라고 할 때 SNS 상에 많은 이제 정보들이 돌아다니면서 과거 재형저축 정보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이 재형저축 전단지도 그 중에 하나고요. 한일은행에서는 79년도에 무려 금리를 33%나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판매했습니다. 뭐 재형저축 가입 안 하면 바보라고 얘기할 정도였고 그 당시에는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급여 명세표에 아예 이게 명시가 돼서 급여 공제하고 나왔을 정도로 누구나 가입하는 어떻게 보면 재테크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자료를 갖고 많이 활용을 하는 걸 SN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요, 내가 적용금리만 봐야 되는 게 아니죠.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갖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뭐 1%대 금리에서는 과거 같은 그러한 재테크를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가 높았던 상품들 그때는 이게 최고의 재테크 때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한 정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요. 광복 역사상 여태까지 딱 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80년도였고요. 두 번째가 다 아시는 IMF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 거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빈민한 농업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의 중화공업 위주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요.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때는 거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79년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에 큰 말 그대로 쇼크를 먹고 8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 당시에는 물가가 무려 3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 물가, 재정저축 보통 금리가 20%대 후반대였거든. 그러면 실질 금리는 그때도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다 전달하지 않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바로 편향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좀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4%는 물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적용하기에는. 그래서 정부 발표 물가 자료를 매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계속 내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14년 동안 43% 물가를 적용하지 않았을 땐 43% 올랐던 것이 약 15% 정도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이 상품을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발표 물가 자료는 좀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체감 물가, 시장 물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제 정부가 발표한 물가와 괴리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정부 물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지표들, 거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생필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냉장고 세탁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괴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튼 그래서 3% 정도를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3% 정도의 물가를 감안할 때 실제 14년 동안 보험료는 2.3%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각보다 안보험료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물가를 감안하면.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들었냐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안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만 지속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물론 이 회사,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메이저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고요. 신뢰성을 갖고 있는 정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분명히 예전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가 심각하고요. 특히 뭐 보험금 청구 이런 것들, 특히 실비 문제, 문케어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비춰볼 때는요, 굉장히 많이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갱신형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데이터들을 15년 정도 봤을 때는 예상한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고객분들이 어떤 보험 설계사를 만났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4%의 물가를 막 얘기를 합니다. 자, 4%를 반영했을 때는 대략 보험료가 떨어졌죠. 이런 보험 설계사는 어떤 보험을 권유하겠습니까? 네, 갱신형 보험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는 게 보험료 부담도 적고 실제 물가를 반영하면 보험료도 되레 떨어졌다. 그래서 이걸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갱신형 보험은 가입할 때 매우 싸고 조기에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 이 이후로는 보험료를 통상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매우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렇게 보험을 평가하면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갱신형 보험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물가 감안 없이 얘기하면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다. 앞으로는 고령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갱신의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결국 갱신형 상품이 소비자한테 좋다, 나쁘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건요. 물가를 몇 프로로 산정을 하느냐, 손해율을 몇 프로로 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송 초기에 보여드렸던 5년마다 10% 오른다라는 이러한 가정들이 결국은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도 싶어요. 그러면 보타쿠 너는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무엇을 가입하라고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 방송을 하느냐라고 저한테 당연히 물어보시겠죠. 저는 무조건 저는 권유를 합니다. 비갱신형을 선택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이 될 수 없고요. 해답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비갱신형의 것을 가입하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본질, 보험의 본질은요,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죠. 내가 돈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보험 상품에다가. 그러면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의 본질을 우리가 얻기 위한 필수 조건 뭔가요? 바로 유지입니다. 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어야 되거나 보험료를 납입 완료시키고 이 상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 완료시키는 능력, 보험료를 계속 내는 능력은 뭔가요? 바로 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납입하는 사람의 납입 능력이고요. 이것은 수입이나 또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때의 재정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수익과 재정 상황이 보험의 유지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을 한번 볼게요. 시간에 따른 납입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처음에 가입하면 어떻습니까? 가입하면 니즈가 매우 높아요. 가입할 당시엔 분명히 니즈가 높아서 가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다가 건강하고 보험 뭐 이런 거 청구도 안 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다가 어떤 주변에 이제 사고나 이런 걸 경험하고 본인이 사고를 경험하게 되는 나이가 정도가 되고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 접하게 되면 보험의 니즈가 올라가면서 결국 나이에 따라서 내가 보험을 실제 활용하게 되면 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보험의 어떤 이제 효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는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꾸준히 내잖아요. 통상 대한민국은 뭐 이제 디플레이션 된 적도 있지만 물가가 통상 경제는 성장하기 때문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갱신형 보험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몇 프로를 감안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를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을 생각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안정적일 때보다 불안정적일 때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보험료에 대한 실제 부담입니다. 이걸 이제 실제 부담이라고 하는데 돈의 가치는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산술적인 가치가 있고 사용적인 가치가 있어요.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동일한 돈은요, 당연히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산술적 가치는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는 수학적인 거고요. 산술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용의 가치는, 사용적 가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없어서요, 100만 원을 빌리러 다닐 때 이 100만 원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을 때 1억의 가치보다도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요. 정말 내가 돈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거 없으면 뭐 우리 부모님이 죽는다, 치료비가 없어 죽는다 이럴 때는요. 그만큼 돈의 가치는 미친 듯이 상승을 합니다. 이게 사용 가치입니다. 근데 이 사용 가치는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냐면요. 당연히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서 재정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500만 원일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내는 핸드폰비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수입이 줄어요. 100만 원으로. 그때 10만 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러한 지출, 돈의 가치는 많이 달라집니다. 어린아이들한테 만 원은 큰 돈이지만 성인한테 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을 보자고요. 대한민국 노인들의 재정 상황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재정 상황은요. 사실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언제요? 은퇴 이후죠. 은퇴 이후에 어떻습니까? 소득이 줄거나 없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다라는 건 이미 통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보험료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가를 감안하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본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돼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내가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 예, 은퇴하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 정말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가 이꼴 어떤 시기입니까? 예, 소득이 없거나 적은 시기입니다. 이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어떤 일을 만듭니까? 유지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결국 보험을 유지 못하게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보험의 본질,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비갱신형을 선택해서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입해 놓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복층 설계도 권고를 합니다. 네, 비갱신형 것과 갱신형을 같이 갖고 간다라거나 또는 100세 만기형으로 갖고 가거나 60세 만기형으로 갖고 가는 복층 설계를 권하고요. 뭐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납입 여력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보험료의 부담이 크다 보니까 갱신형이라도 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연령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러한 연령대라고 해도 납입 능력이 된다라면 특히 그러한 연령대가 아니라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입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을 설계하는 방법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정답이 없는 얘기고 말씀드렸듯이 해답을 드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해답을 이렇게 찾고 있고요. 이렇게 소비자분들, 고객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국보험보장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실비아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앱은 보험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과 보상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보상에 있어서요. 생각보다 보험사의 어떤 말도 안 되는 횡포 또는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좀 찾아드리고자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이 앱을 설치해 보시면요. 매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분명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앱을 설치하시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고요. 특히 가입 시기별로 실손보험은요. 보상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애플리케이션 설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갱신형, 비갱신형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다른 방송과는 다른 정보를 드릴 거예요. 예, 편향적이지 않은 정보를 드릴 거고 좀 더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아마 뭐 보험 방송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데서 보셨던 방송과는 좀 분명히 달랐다라고 얘기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였고요. 보험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납득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보험 덕후 보타쿠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모바일 환경과 PC 환경에서 제공하는 화면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불편한 점들을 몇 가지 겪고 계셔서 이를 해결해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모바일 환경에서 유튜브를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이 주어지는데 홈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영상은 내가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합니다. 제 영상 하나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일단 딱 보면 먼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댓글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천 영상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아래 댓글을 달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목만 보이지 영상에 대한 어떤 설명이 보이지 않죠. 제목은 보이시는데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요, 해당 영상에 대한 설명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과 이 해당 창을 통해서 제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 홈으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영상 카테고리별로 분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변액은 6개, 보험 영업 비밀은 4개,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영상을 연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영상, 특히 교육 관련 영상을 보실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걸 구독하고 싶다. 그럼 이분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면 구독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독을 누르게 되면은요, 사실 푸시가 오지는 않습니다. 푸시라는 게 뭐냐면, 이 메가튜브라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릴 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알림을 받고 싶다라면 이 구독중으로 바뀌면서 우측에 종 모양이 나옵니다. 이 종 모양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전체에 대해서 알림 창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다음부터 메가튜브라는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저한테 푸시가 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의 설정 활용 방법이고요. 두 번째, PC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화면 메인 페이지, 이렇게 홈페이지는 나옵니다. 여기에 뭐 알림도 뜨고요. 영상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영상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아까 추천 영상이 우측으로 빠지다 보니까 첫 번째 바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설명도 바로 눈에 보이죠. 근데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보기를 누르면 해당 영상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제 채널로 들어간다면요, 제 그 프로필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모바일 화면과 비슷한 화면이 나오고, 여기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생 목록,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묶어놓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좀 더 유튜브를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